KKMD 894와 해외 영상 번역,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빌미로 K9 자주포 결함설을 주장하던 일본 우익을 팩트로 침묵시킨 일본 99식 대 K9 자주포 비교 영상. (18만 6천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다크 웨폰즈가 게재한 영상 중에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있어서 KKMD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자주포 99식 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자주포 K9의 철저 비교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해당 영상은 제목처럼 일본이 명품 자주포로 내세우는 99식과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에서도 언급되지만 다크웨폰즈는 비교적 색안경 없는 객관적인 스탠스로 99식 자주포와 K9 썬더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일본 극우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들먹이며 K9 자주포는 한국이 만든 결함 무기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팩트로 침묵시키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비교적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일본 99식은 고성능인 반면 수출이 안되고 가격이 비싸서 망했다. 그러나 한국 K9은 99식보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대량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흥했다. 는 일본 특유의 오류 있는 시각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K9의 가격을 일관되게 45억 수준으로 설정하고 99식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단 다크 웨폰즈가 게재한 영상 내용을 번역해본 뒤 해당 영상에 달려있는 일본 네티즌 댓글 250여 개 중에서 주제별로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웨폰즈 영상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폴란드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산 K9 자주포도 투입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전년도 수출 계약의 약 2.8배 규모인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중 대부분이 폴란드 수출 덕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한국 K2 흑표와 미군 M1 에이브럼스의 상호 운용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고 F-50 경전투기와 K9 자주포도 한꺼번에 도입되고 있다. K2 흑표 주력 전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화제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인상인데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전쟁 발발 이전부터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 K2 흑표 수출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K9 자주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잘 팔리는 K9이라면 상당히 우수한 무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국가와는 달리 강력한 자주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의하긴 어렵다. 일본에는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독일제 PGH-2000에 필적한다고 평가받는 세계 최고급 자주포 99식이 있기 때문이다. 99식 자주포의 등장 시점은 한국 K9 자주포와 비슷한 편이다. K9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은 곧 일본 자주포 99식 역시 세계에서 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최강의 99식 자주포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는 한국산 명품 자주포 K9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일본 99식 자주포의 개발 배경과 기술적 특징. 99식은 일본 육상자위대가 75식 155mm 자주곡사포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했으며 3세대 자주곡사포로 1999년부터 조달이 시작되었고 K9과 같은 시대에 개발된 무기로 알려져 있다.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수행하는 자주포에게 사거리는 목숨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지표다. 지상전에서 사거리가 수 킬로미터에 불과한 주력 전차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사거리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자주포는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 김에 K2 흑표 M1A2 에이브럼스 일본 10식 주력 전차의 사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K2 흑표의 경우 55 구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어 미국 M1A2 일본 10식의 44 구경장 주포보다 더 긴 포신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신이 길수록 포구 속도가 빨라져 명중률과 사거리가 증가하고 장갑 관통 능력이 소폭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경장 차이가 유효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M1A2 에이브럼스 일본 10식 주력 전차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3.5km에서 4km대로 알려져 있고 K2 흑표의 사거리는 그보다 조금 더 긴 4.5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K2 흑표는 한국형 상부 공격 지능탄 KST-AM 운용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KST-AM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8km 밖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고 이는 미국 M1A2나 일본 10식 주력 전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비가시선 NLOS 공격 능력입니다. (75식)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약 19km 수준으로 개발 당시에는 쓸만한 성능이었지만 이후 영국과 미국이 유효 사거리 20km를 넘는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생겼고 일본은 새로운 자주포 99식을 개발, 최대 사거리 40km라는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99식이 지금도 세계 유수의 고성능 자주포로 불리는 이유는 아마도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동 장전 장치는 말 그대로 포탄이나 장약 등을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장치며 장전 효율을 높여 사격 간격을 줄일 수 있고 신속한 진지 이동에도 유리하다. 기존 75식이 포탄만 자동 장전되었던 것에 비해 99식은 포탄과 함께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며 최대 분당 6발 이상 3분 동안 18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가진다. 포탄과 장약까지 함께 자동 장전화시킨 사례는 현재 일본 99식 외에 스웨덴의 차륜형 자주포 아처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K9A1과 일본 99식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 방식에는 자동화 수준과 구성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K9A1은 반자동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승무원의 역할이 일부 필요합니다. 즉, 포탄 장전은 자동으로 하지만 장약 장전은 수동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포탄 이송 후 장전수가 추진 장약 모듈을 직접 장약 트레이에 올려 약실에 밀어 넣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펙 측면에서는 99식이 K9보다 앞선다는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K9A2 버전부터는 장약까지 자동으로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개량되기 때문에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99식의 우위는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아처는 200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비교적 신형 자주포인데 일본이 그에 필적하는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만큼 일본의 기술력이 높다는 느낌이 들지만 고성능인 만큼 가격도 비싸다. 99식의 한 문당 조달 가격은 무려 9억 6천만엔, 하나 96억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결국 소량 조달에 그치고 말았다. (99식) 자주포의 한계와 일본 운용 환경. 이렇게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되었는지 2022년 3월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이 공개되며 화제몰이를 한 신형 차륜형 자주포 19식은 반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19식은 전술 변화와 기동성 향상을 위해 트럭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조달 가격은 6억 7천만엔, 하나 67억 정도다. 반자동 장전 장치가 되면서 19식의 스펙상 성능은 일부 후퇴한 면이 있지만 99식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좋아진 인상이다. 99식은 일본이 보유한 무기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 중 하나지만
생산된 140문 가운데 130문이 홋카이도에 배치되어 혼슈 이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99식 개발 당시 잠재적 적성 국가가 구소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일본 입장에서 골치 아픈 곳은 홋카이도와 반대 방향인 대만에 가까운 센카쿠, 오키나와 쪽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99식은 2018년을 끝으로 조달이 중단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련된 네트워크 시스템과 기동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더 저렴한 19식으로 대체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K9 자주포의 세계적 성공 요인. 한국 K9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스웨덴과 함께 아처를 개발한 노르웨이도 K9으로 갈아탔다는 식의 반응도 나온다. 2000년부터 2023년 1월까지 K9이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의 52%를 차지했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이러한 K9의 점유율은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독일 PGH-2000보다도 높은 것이며 한국 방산 성공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K9 주포는 일본 99식과 같은 52구경장 155mm 포이며 최대 사거리는 40km이다. 전용 탄약 보급 차량이 함께 개발되었고 자동 조준 장치를 장비한 것 등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K9을 두고 한국의 대표적인 결합 무기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아직도 볼 수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K9에 대한 평가 변화. 일부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그러한 혹평의 근거로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든다.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을 하던 K9 자주포 중대가 북한의 포탄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한국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K9 자주포 4문이 반격했지만 발사한 80발 가운데 북한 포대에 착탄된 것은 3발뿐이었으며 반대로 K9 자주포 4문 중 2문이 북한 공격으로 손상되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 때문에 K9은 실전에 쓸 수 없는 무기 아니냐라는 혹평이 나돌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K9에 대한 평가는 혹평에서 찬사로 뒤바뀌고 말았다. 북한으로부터 포격당했던 당시 K9 자주포 중대는 훈련을 마치고 탄약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정리를 준비하는 단계였고 따라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의 레이더 교란 때문에 포병부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북한 포대의 위치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한 채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사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악조건이라면 그 어떤 자주포라도 수십 킬로미터 밖의 적을 감으로 타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오히려 K9이 두르고 있는 두터운 장갑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고 이는 K9의 높은 생존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있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경위가 명확해질수록 K9은 높은 신뢰성을 지닌 무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전자전 때문에 우리 군 포병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대포병 레이더는 정상 작동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전자전으로 인해 대포병 레이더가 먹통이 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전자전 공격을 받지 않았으며 레이더 자체는 정상 작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도입한 대포병 레이더 AN/TPQ-37은 대당 가격이 비싸 풀옵션 버전이 아닌 기본형 버전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미군이 운용 중인 동일 기종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구형 대포병 레이더는 최근 LIG 넥스원이 개발한 A사 대포병 레이더 천경2로 교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포대를 향해 발사한 K9 자주포 80발 중 3발만 착탄됐다는 주장도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우리 군이 미국의 상업용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본 결과 북한 무도 해안포 기지의 15발,
개머리 방사포 진지 인근에 30발 정도의 탄착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위협을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폴란드가 K9을 대량 구매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K9에 대한 세계적 평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도 파생형 K9 바지라 100문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1월 24일 K9 바지라 200문을 추가로 발주해 2028년까지 200문의 K9이 인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성능의 99식 대 수량의 K9 관점에서의 비교 결론. K9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비다. K9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 4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99식의 대략 절반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한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이나 기술 이전 같은 부분에서도 관대한 편인데 독일이나 미국은 정치적이거나 기술 보호 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한국 무기는 고객의 필요에 맞춘 대응이 가능하다. 또 하나 이유는 빠른 납품 속도다. 실제로 K2표의 경우 한국은 폴란드에 180대를 3년 안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독일은 레오파르트 2를 같은 수량으로 납품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2022년 7월 계약 이후 폴란드는 그해 12월에 K2표 주력 전차 일부와 K9 자주포 24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신속한 인도를 강조했다. 다만 일부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99식에 완전한 자동 장전 장치처럼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격력, 방어력 같은 세부 항목에서 뛰어난 점이 많기 때문에 스펙 비교에서는 99식이 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5억 대 96억이라는 가격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예산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숫자에서 둘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포병은 성능보다 수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성능 자주포 99식 소수를 보유하는 것보다 중상급 성능을 지닌 자주포 K9을 다수 보유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 다크 웨폰즈가 게재한 영상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99식은 고성능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한 반면 한국의 K9은 중상급 성능에 가성비가 좋아서 흥했다는 프레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처음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시장 요구에 맞춘 산업, 조달, 운용 패키지를 설계한 한국의 승리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일본 국내 사정에 맞춰 설계하고 생산한 결과물로 탄생한 99식과는 달리 처음부터 나토 표준과 호환되어 대량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동시에 빠른 생산 및 납품,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의 허가 등을 패키지로 상품화한 결과물이 K9 썬더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비슷한 가격이었다고 해도 99식이 아닌 K9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크 웨폰즈는 K9의 가격을 45억이라고 못 받고 있지만 국내 도입 가격일 때 45억이지 해외로 수출되는 K9의 가격은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 수출된 K9PL은 한 문당 가격이 약 70억 원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고 호주에 수출된 K9은 30문이라는 적은 숫자에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성능 개량 비용까지 포함되어 한 문당 가격이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크 웨폰즈가 K9 썬더와 99식의 가격 비교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에 달려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들 중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주제별로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럽다. 일본은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더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UN 같은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도 커진다. 중국이나 러시아 진영에 기술이 새는 건 괜찮은 걸까? 만약 일본 잠수함이 호주에서 채택됐으면 지금쯤 일본 기술은 다 유출됐을 거다. 정치 문제나 불상, 품종 절도 같은 사건들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 분야까지 감정 섞인 색안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군사 평가는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이 채널은 편견 없이 차분하게 분석하는 게 장점이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점이 좋다. 한국제 무기에 대해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은 정말 드물다. 99식 자주포의 거의 절반 가격인데 성능이 그렇게까지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약간이나마 실전 경험도 있고 라이센스 생산이나 기술 이전도 가능하며 납품 실적도 충분하고 납기 기간도 매우 짧다. 이렇게 따져보면 안 팔릴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K9 썬더, K2 흑표 모두 자국 생산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부 폴란드 사양으로 만들 계획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는 폴란드산 K9만 수출 승인하고 한국은 픽업 트럭 같은 비살상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느껴진다. 장기적으로는 이익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실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강력한 장점이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